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0일 수요일 프레스룸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따끈따끈한 세 가지 핫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흉기 피습 8일 만에 잠시 뒤 퇴원해 당분간 자택에서 치료를 이어갑니다. 오후에는 경찰이 이 대표를 습격한 60대 피의자 관련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선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런 가운데 윤영찬 의원을 제외한 민주당 비명계 원칙과 상식 고연 3명이 예고한 대로 조금 전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을 찾았는데 정치권 소식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새해 들어 도발 수위를 높이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요 군수 공장을 현지 지도한 자리에서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단정하면서 전쟁을 피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습니다. 잠시 뒤 오늘의 가장 궁금한 여러 정치권 소식 들고 프레스룸 라이브 돌아오겠습니다. 네, 프레스룸 라이브는 유튜브로도 시청할 수 있으니까요. 댓글로 좋은 의견 주시면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권 이슈 모아모은 이슈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프레스룸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 여러분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잠시 뒤에 이제 피격 8일 만에 퇴원을 하는데 퇴원하는 모습 저희가 생생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관 기자, 먼저 국민의힘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연초부터 이제 전국 순회 중인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요. 오늘은 처음으로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을 찾았죠? 네, 그렇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그동안 대전이나 대구, 광주 이런 곳을 다닐 때는 당일 일정으로 소화를 했는데요. 네. 오늘은 1박 2일로 부산을 찾습니다. 오늘 경남 창원에서 먼저 경남도당 신년 인사회를 마치고 부산으로 이동해서 일자리 현장 간담회를 하고요. 내일 오전에는 부산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도 열 예정입니다. 원영수 단장님, 일단은 부산입니다. 부산하면 사실 이재명 대표가 피격당한 곳이어서 좀 관심이 가는데 1박 2일 동안 좀 공들인 이유가 어떤 그 이재명 대표 피습 이후에 헬기 이송 논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부산 쪽에서도 많이 좀 불거졌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로 좀 작용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런 부분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부산이 PK의 또 중심 지역이고요. PK가 보면 항상 이제 완전히 그 보수세가 일방적으로 강한 그런 지역은 또 아닙니다. 네. 부산만 하더라도 20대 때도 5석 정도 18석 중에 5석이 민주당으로 넘어갔었고 지금 21대 때도 3석이 지금 넘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 정도로 이제 꽤 이제 그 민주당 세도 강하고 보수세가 일방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관리를 굉장히 해야 되는 지역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제 부산 일정이 안 나오다 보니까 부산을 홀대하는 거냐라는 이런 오해 섞인 그런 일각의 의견도 있었는데 그게 예. 아니고 지금 이 일정은 이미 김혜령 대변인 또 이야기하셨지만 미리 정해져 있던 일정입니다. 미리 정해진 일정이다. 예. 그러니까 원래부터도 그 부산 PK를 보는 그런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의 시각이 굉장히 중요성을 두고 있었고 그 원래의 그런 중요한 시각, 그 시각이 그대로 구현된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김진희 변호사님, 일단 한동훈 위원장이 일단은 오늘 오전 창원에 있는 국립 3.15 민주묘지부터 방문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3.15 민주묘지를 오늘 오전에 이제 방문을 했는데요. 근데 지금 일단 설명드린 이 3.15 국립민주묘지는 1960년 3월 15일에 이 마산에서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에 항거를 하던 사람들이 시위를 하다가 경찰의 발포 등으로 이제 희생이 됐던 그런 예. 민주 열사들이 이제 묻혀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이곳은 과거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에도 이곳을 찾아서 이제 참배를 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편 이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구인사를 이제 방문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구인사라는 장소도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과거에도 그렇고 최근에도 그렇고 몇 차례 이제 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행보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을 따라서 이제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따라서 밟기 시작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보니까 방명록에 민주주의 이거 정신을 좋은 정치를 구현하겠다 이런 얘기를 써놨네요.
자,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또 부산 시당 당직자들은 물론요, 부산 시민들과도 만날 계획인데, 그리고 내일 첫 현장 비대위 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비대위 회의가 열리는 곳이 어디인지 저희 영상으로 한번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부산을 축으로 영원한 남북권 발전을 추진하고 전국 균형 발전을 통한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한 것입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부산 is beginning입니다. 네, 원영수 단장님, 일단은 한동훈 위원장 방문이요, 일단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에 흔들리는 이제 부산 지역 민심 달래기 일환도 있다, 이런 얘기들 해석이 나오는데 뭐 그렇다고 좀 봐야겠죠. 근데 또 정책 이슈가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비대위가 이제 열린다는 거는 어떤 뭐 지역과 관련한 현안 이런 부분을 한번 또 제안하고 공론화하고 이런 어떤 국민들께 상기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게 뭐가 있냐면 산업은행 이전이 있고요. 네.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이 있습니다. 지난번 이재명 대표도 예. 신공항 때문에 갔었죠. 그 부분이 이제 뭐 그 약간 이제 지체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께 특히나 이제 PK 그 주민들께 그 부분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정책의 일관성을 보여주는 게 여당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이제 산업은행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굉장히 그 금융계 전체에서도 큰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예.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또 걸려 있어가지고 이게 단순히 뭐 부산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게 영향을 받는 것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쐐기를 박는 그런 정책 이슈에 대한 언급 이게 제가 볼 때는 비대위에서 하고자 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추측이 되고요. 그런 네. 부분 그러니까 지역을 무시하냐 안 하냐 이런 게 헬기 이송 때문에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역을 무시하지 않는 거는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그 부산 주민들과 PK 주민들한테 했던 그 약속을 지키는 거 그거보다 사실은 그 PK 주민들과 부산 주민을 존중하는 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메시지가 더 현안으로서 정확하게 나오기 위해서 이런 비대위가 잡히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방금 뭐 그래픽으로 부산 민심 지지율 뭐 이런 조사가 나왔었는데 한번 이 이후에 어떻게 바뀔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자, 김상일 부장님, 예. 한 위원장이 사실 당초 중진 의원들하고 오찬 간담회를 오늘 예정돼 있었는데 네. 좀 뭐 미뤄졌습니다. 17일로 미뤄졌다고 하는데 예정대로 뭐 17일 날 중진 의원들하고 이제 오찬을 하게 되면은 네. 뭐 어떤 중진 의원들하고 뭐 어떤 상의 조언, 뭐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것들을 좀 할지, 어떤 의견을 내놨으면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글쎄요. 제가 볼 때 지금 중진그룹이 제일 예민한 그룹이잖아요. 예. 당의 헌신과 관련돼서 맞습니다. 헌신을 요구받는 그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주 강한 메시지를 내기보다는 주로 이렇게 그동안에 중진들이 해왔던 걸 좀 이렇게 칭찬해주고 어허. 그리고 주로 좀 듣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좀 강한 메시지는 비공개 때 뭐 이렇게 좀 뉘앙스를 풍긴다거나 어떤 요구를 한다거나 이러지 그 뭐 모두 발언이라 이런 데서 정식 메시지로 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왜 이게 선수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회동을 한다는 건 주로 당대표가 무언가를 들을 때 전략을 정하기 위해서 예비로 이렇게 그 포석을 까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예전 비대위원장 뭐 세울 때도 사실 그렇죠. 그랬죠. 예. 그런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 예민한 그룹을 자극하는 메시지는 저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뭐 제가 뭐 바라는 메시지는 뭐 저는 당연히 민주당으로서 네. 지금 총선 승리 전략이 그 용산과의 차별화 내지는 수직적 당정 관계 해소 이런 건데 그거 관련돼서 뭐 신의 한 수의 뭐 고견이 있겠냐라는 걸 좀 묻고 그거 관련해서 약간의 구상을 밝히는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은 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현장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달라졌다. 뭐 시청자 여러분이나 시민들도 예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모습이 좀 아닌데 이런 걸 많이 감지한다고 하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리스크 관련해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근데 위원장님 아무래도 현안이라서 그런데 죄송합니다. 또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좀 말을 아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예전에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뭐 취재진 상대로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얘기를 하고 뭐 상대방을 약간
비꼬기도 하면서 정확한 논리로 좀 반박하는 모습 시원하다. 그게 한동훈 모습이다라고 했는데, 장관 기자 말을 부쩍 좀 아낍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저 현장 얘기를 좀 해보자면 한동훈 위원장이 충북 단양에 있는 구인사를 찾았을 때 사실 저희 MBN에 있는 정치부 기자도 저곳을 함께 찾았는데요. 예. 새벽 5시 30분부터 국회에서 출발해서 버스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동훈 위원장에게 어떤 얘기를 할지 어떤 질문을 할지 아주 많이 준비를 해갔을 그럼요. 텐데 그런데 질의응답을 애써 외면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떠났습니다. 종교 행사기 때문에 좀 질문에 답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뉘앙스로 언급을 한 다음에 자리를 떠났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무부 장관 시절에는 그리고 비대위원장 취임 직후에는 자신의 의견을 거침없이 발언을 하다가 이제는 조금 달라진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김건희 특검법 등 현안과 관련해서 이 여권의 리스크가 될 만한 일들에 대해서 좀 말을 아끼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영수 단장님 일단은 뭐 불편한 질문에도 답을 해야 되는 게 정치인의 숙명이다 이런 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은 입을 좀 닫은 모습인데 이 모습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가 저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말과 나머지 하나는 결정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그때 선대위원장을 하는 게 저도 한편으로 좋겠다고 생각했던 게 선대위원장은 말하기는 참 편한 그런 포지션이에요. 하지만 비대위원장, 당대표니까 당대표가 된다는 거는 결정을 하는 자리거든요. 근데 결정을 해야 될 때는 자기가 이제 다음 사람, 그러니까 더 윗사람한테 넘길 곳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비대위원장께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는 자기 말이 꼭 결정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뉘앙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면 그 결정이 숙성되기 전에 먼저 결정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비대위원장이 돼서는 말수를 줄이는 게 사실은 맞고요. 그리고 그때 필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그때 말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그 비대위원장으로서 말수가 줄어든다. 이거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잘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해명해야 될 거나 뭐 설명해야 될 게 있으면 또 대변인이라는 당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또 대신 또 구체적인 걸 설명할 수 있는 거고 본인은 이제 중요한 결정을 하는 최종 결정권자니까 당에서 그 결정권자로서 조금 더 이렇게 진중하고 그리고 신중하게 말씀을 해 나가시는 것 그게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예전의 모습 기대하는 분들이 많이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예,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지역별로 이제 순환을 돌고 있는데 각 지역에 갈 때마다 굉장히 좀 거기에 맞는 뭐랄까 키워드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대구에 가서는 정치적 고향이다, 강원에 가서는 강원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요 이준석 가칭개혁신당의 정강정책위원장이 이 모습을 보고 한 말이 있는데 그 얘기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인재영입 위원장을 공동으로 맡은 이유는 결국에는 용산발 인재들이 영입 인재로 한동훈 위원장 입을 통해 가지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 소위 스펙이라고 하는 것이 네. 그렇게까지 높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에게 뭔가 그 1등급 한우 뭐 이런 거 붙여주려고 그러면은 인재영입 몇 호 이런 거 붙여줘야 되거든요. 네네. 네, 그런데 그런 역할을 아마 하기 위해 가지고 인재영입 위원장까지 겸임한 거 아닐까.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국민들의 여의도 정치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여의도 사투리를 벗어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단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여의도 사투리를 대체할 또 다른 방언으로서 그들만의 언어인 서초동 사투리를 용납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서초동 사투리 이거를 좀 비판하네요. 자, 이준석 전 대표가 좀 언급했다시피요. 장관 기자.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영입 인재들 얘기가 나왔는데 영입 인재들이 조금 뭐 그제 해가지고 좀 구설수에 좀 올랐어요.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민경우 전 비대위원이 좀 어르신들에게 뭐 빨리 돌아가셔라 이런 노인 폄하 발언을 해서 사퇴를 했는데요. 예. 이번에는 박은식 비대위원이요. 과거에 백범 김구 선생에 대해서 폭탄 던지신 분이라고 평가한 글을 남겼던 것으로 네. 알려지고 있습니다. 글을 보면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막장국가 조선시대와 식민지를 이제 막 벗어난 나라의 첫 지도자가 이 정도면 잘한 것 아니냐고 평가를 하면서 김구 폭탄 던지신 분이 국제 정세와 나라 시스템을 잘 알까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은식 비대위원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춘 거고 이 말하는 취지가 김구 선생을 비하하려던 게 아니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네. 또 여기에 이어서요. 1호 영입 인재 박상수 변호사도 자신이 운영하던 커뮤니티에 극단적인 여성 혐오 발언, 동료 변호사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이 다수 게재돼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국민들이 전혀 공감하지 않는 이 극단적인 언행을 하는 분은 우리 당에 자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한 바가 있거든요. 예. 정작 1호 영입 인재인 박상수 변호사가 이 커뮤니티 운영자로서 이 혐오 발언을 방치한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박 변호사는 해당 커뮤니티 운영진에서는 물러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원장님, 일단 여기에 윤봉길 의사의 손녀죠.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이 있는데 박 비대위원, 박은식 비대위원 향해서요. 폭탄 던진 분이 국제 정세를 몰라서 폭탄을 던졌겠느냐 이렇게 좀 지적을 했는데 국민의 입장에서 굉장히 좀 당혹스러울 것 같긴 합니다. 예, 뭐 부적절한 표현이었으면 뭐 명확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론의 여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이분이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 본인의 생각을 조금 편한 이제 SNS라는 매체에서 이게 일반인의 생각으로 올리신 거기 때문에 네. 이거를 뭐 정치적으로 그분이 그런 생각을 이 정치권에 투사하겠다 그런 의지가 있었다라고 보여지지는 명백하게 있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과거에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 이게 약간 설화 형식으로 뒤늦게 이제 나올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도 하고 사과도 하고 빨리빨리 하는 게 그 국민들의 시각에서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SNS는 자기 생각을 올리겠지만 정치에 입문을 하면 국민의 생각이 어떤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생각과 만약에 거리감이 있다 그러면 그 생각이 생각을 취소해야 되는 상황이 당연히 뭐 정치에 입문한 사람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데 빨리 이제 뭐 그런 생각이 아니었다 이렇게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해명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 이런 사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또 다른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분뿐만이 아닌 다른 분들에 대해서도 그런데 그런 그 해명이나 사과나 이런 것들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공식적으로 아니어도 취재진한테 일단 사과를 한 모습이고요. 김상희 부대변인. 일단은 국민의힘 비대위원들과 인재 영입들의 어떤 구설수들 뭐 그냥 사과선에서 끝나야 한다고 보십니까? 또 다른 뭐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글쎄요, 일단은 사과를 빨리 공개적으로 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 반응을 보면서 추후에 대책을 마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뭐 그냥 공개적으로는 해명만 내놓은 것처럼 좀 보여요. 그러면 이제 자기 변명처럼 비춰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비판받는 사람 입장은요. 그 비판받는 자기의 위치를 생각해야 돼요. 근데 비대위원이라는 위치는 뭐냐면 개혁의 주체입니다. 지금은 국민의힘에서는. 근데 개혁의 주체가 되려면 남한테 어떤 요구를 해야 돼요. 요구를 하려면 도덕적 권위가 굉장히 높아야 되거든요, 본인이. 근데 도덕적 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행동을 잘못하면은 그 권위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쉬운 거는 그 개혁의 주체가 그 권위를 지키는데 좀 실패하고 있지 않는가. 빠른 사과를 통해서 지금 우리 원현석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빨리 이거를 정리를 하고 국민들께 그 사과가 충분한지를 이렇게 좀 평가해보는 그런 과정을 밟았어야 되는데 좀 사과가 좀 늦었기 때문에 책임질 수위가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오히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뭐 계속 한번 어떤 내용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 소식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가 기자, 이재명 대표 피습 8일 만에 이제 퇴원을 하는데 조금 뒤에 이제 바로 이제 퇴원하면서 언론 앞에 서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거라고 하는데 일단은 현재 몸 상태부터 앞으로 치료 어떻게 되는지 먼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우선 지난 2일에 오전 10시 30분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에서 피의자 김모 씨로부터 흉기 피습을 당한 뒤 8일 만에 이재명 대표가 잠시 후면 퇴원을 합니다. 권혁기 정무실장의 말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 상태가 많이 호전이 됐다면서 퇴원 후에는 당분간 자택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당무 복귀 시점과 관련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네. 잠시 후 이재명 대표가 퇴원을 하고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고 있다시피 이게 지금 서울대 병원 앞의 실시간 모습인데요. 정청래 의원이 지금 병원 앞에서 이재명 대표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부들이 보이면서 이제 곧 이재명 대표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자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일 부대변인. 네.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뭐 나와서 메시지를 전달할 거라고 일단 어제 민당 쪽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내놓을까요? 어떤 메시지? 글쎄 일단은 이제 야당 테러의 피해자 아닙니까?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 국면에 대한 어떤 정의, 뭐 이런 사태가 일어난 거에 대한 어떤 유감 이런 것들을 좀 표명할 텐데요. 제 바람은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어떤 메시지, 그 대안 이런 것도 얘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예를 바람이 들면 좀 있고요. 뭘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혐오와 이런 극단의 정치를 막기 위해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헌신을 할 수 있다라는 헌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뭐 뉘앙스나 아니면은 결단의 구체적인 뭐 메시지 이런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거기까지 가지 못한다면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런 어떤 규정하는 거 플러스해서 그동안 성원해 줬던 그리고 도움을 줬던 국민과 뭐 병원 관계자와 뭐 당직자와 이런 사람들에게 뭐 감사의 뜻을 표하고 그리고 앞으로 총선 승리를 위해서 뭐 열심히 매진하겠다 뭐 이런 정도의 메시지가 나오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지금 취재진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퇴원하는 모습 그리고 어떤 말을 할지 다 기다리고 있는데 자 원영수 단장님 뭐 상대당 입장에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국민의힘 쪽에서 유감 표명도 많이 했습니다. 빠르게 뭐 개우 개헌한다 얘기도 했었는데 첫 메시지를 어떤 메시지가 나오리라고 좀 보십니까? 본인의 아마 건강 상태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이야기하시는 그런 메시지가 주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뭐 의례적인 메시지, 뭐 병원이나 이런 수사기관 측에 감사하다는 그런 정도의 메시지. 그런데 사실 국민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는 그 서울대 병원으로 헬리콥터로 전원한 그 과정, 사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그때 환자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사실 본인이 숙지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잘 디테일한 모를 수 있죠. 예. 그 과정은 본인은 모르는 거니까 정작 이제 국민들께서 궁금해하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메신저의 역할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본인이 언급하기 또 어렵고 언급할 수도 없고 다만 이제 그 건강 상태는 모든 국민들이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본인들의 그 상황은 또 자기가 말씀하시는 게 본인이 말씀하시는 게 또 제일 정확한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 건강 상태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묘사하면서 말씀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당무를 복귀를 하시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네. 이게 뭐 자기가 건강이 안 좋다라는 것만으로 계속 어필을 하면 그것도 이제 당무를 제대로 볼 수 있나 이런 쪽으로 좀 그 논란이 번지거든요. 그래서 뭐 좀 건강한 상태임을 이렇게 한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정청래 의원 보이고요. 옆에 고민정 의원도 보이네요. 어제 사실 뭐 국회 본회의 때 문자가 유출됐었는데 그 내용에 뭐 이따 얘기하겠지만 거기서는 이제 부산대병원 쪽에도 감사 인사 전해야 된다. 뭐 이런 메시지가 좀 오갔던 걸로 저희 기억을 합니다. 김상일 부대변인 네. 일단은 퇴원하면 당분간은 이재명 대표가 이제 자택에서 머물면서 이제 치료 이어간다고 하는데 네. 뭐 방금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당무 복귀는 조금 뭐 늦춰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공식적인 당무요. 공식적인 당무는 좀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좀 전에 이게 말씀하신 그런 건도 있고 그다음에 고민정 최고위원이 다른 행사에 가서 메시지를 대독한 것도 있고 이런 걸 보면은 사실상의 비공식적인 당무는 하고 계신 거다 이런 생각이 네. 들고 비공식적인 당무는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요. 더더군다나 지금 이 사상 초유의 야당 대표 테러 사건이 주목을 잘 못 받고 있어요. 그런 이유는 뭐냐면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그 뭐 굉장히 일탈적인 발언들을 개개인이 내뱉는 것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 큰 스피커가 있어서 상황을 정리하고 더 큰 메시지를 내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좀 자잘한 실수의 메시지들이 발신되는 것들을 누가 정리를 잘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볼 때도 지금 국면이 지금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엉뚱한 쪽으로도 좀 튀고 있잖아요. 뭐 병원
헬기 뭐 특혜 논란이나 이런 쪽으로 네. 또 튀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가 큰 스피커로서 내는 메시지가 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측면으로 볼 때 저는 뭐 적극적인 역할을 어느 정도는 비공식적으로도 하실 것 같고 당무 복귀도 가능하면 빨리 복귀하시려고 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뭐 자잘자잘한 어떤 메시지라고 했었는데 어떤 뭐 있었죠?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실까요? 그러니까 대변인이 나가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족들이라면 그렇겠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뭐 더 잘하는 곳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메시지를 냈는데 정무적 판단이 좀 부족한 메시지들이었다고 보고요. 네. 그런 메시지들은 그냥 가족 입장에서 그다음 현재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좀 안 맞지 않느냐. 그리고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 좀 이해해줄 부분이나 뭐 이런 것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뭐랄까 간곡하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나 당연한 듯이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좀 국면을 전환하거나 정리를 해줄 수 있는 분은 이재명 당대표뿐이 없어요. 쓸데없이 좀 논란이 되는 거를 정리하려면 조금 메시지를 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공교롭게 좀 이 대표의 퇴원 시점이요. 민주당의 뭐 이른바 원심력이 좀 강해지려는 뭐 이탈하려는 그런 이미지. 그런 상황인데 당이 분열로 좀 흘러가기 전에 내부 단속에 좀 나선 게 아니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해석도 나오는데 김상일 부대변인 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면에서요? 뭐 민주당 의원들 좀 이탈하려는 뭐 탈당 오늘 뭐 이미 탈당 시작을 기자회견은 됐는데 이미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첫 일성이 이 피습이 일어난 게 엄청 큰 사건이잖아요. 그럼요. 이거에 대해서 규정하고 정의하고 이것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극복하고 승화할 것인가 이 메시지는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메시지가 나오기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라요. 그게 뭐냐면 자기 희생적인 메시지여야 감동이 있는 겁니다. 지금 양 당이 대결과 기득권을 중심으로 진영 논리를 넘어서 진영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를 국민들이 목도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거에 어쨌든 더 큰 책임은 여당과 현재 국정을 운영하는 집권 세력에 있다고 하지만 야당도 거대 야당의 책임자로서 일정 부분 책임을 느끼는 메시지가 나온다면 여당 쪽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우리는 뭐 당신들만 잘못한 거야 이렇게 메시지를 내기는 어려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먼저 그런 메시지를 좀 내주면 지금 소위 말하는 탈당을 선언한 분들도 좀 머쓱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이라도 오히려 그런 행보를 보이시면 이걸 우리가 예측을 못했는데 이렇게까지 하신다면 우리가 탈당을 좀 보류하고 지켜보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그런 걸 개인적으로 기대하는데 어떨지는 지켜봐야 알겠습니다. 곧 이재명 대표가 저 서울대병원 문을 통해서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취재진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장가 기자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가 사실상 공식적인 당무 복귀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김상일 부대변인 말씀처럼 조그만 당무에는 좀 복귀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 친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이 이재명 대표와 대화하는 메시지가 사실 기자에게 포착이 됐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나왔는데요. 이정도 대표 살짝 좋은 표정 자체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회복을 좀 한 것 같고요. 웃는 모습도 보이고요. 좀 잠시 뒤에 인터뷰를 통해서 회복 속도 구간에 있었던 일들 좀 후회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자, 현장의 분위기도 있고요. 한번 목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입니다, 이쪽. 대표 이쪽. 여기.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먼저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살려주신 목숨이라 앞으로 남은 생도 오로지 국민들을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 모두가 행복하고 희망을 꿈꾸는 그런 나라 꼭 만들어서 보답드리겠습니다. 모두가 놀란 이번 사건이 증오의 정치, 대결의 정치를 끝내고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는 제대로 된 정치로 복원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상대를 죽여 없애야 하는 전쟁 같은 이 정치를 이제는 종식해야 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타협하는 제대로 된 정치로 복원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치가 어느 날인가부터 이 절망을 잉태하는 죽임의 정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모두가 되돌아보고 저 역시도 다시 한번 성찰하고 그래서 희망을 만드는 살림의 정치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각별하게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생사가 갈리는 그 위급한 상황에서 적절하고도 신속한 응급 조치로 제 목숨을 구해주신 부산의 소방, 경찰, 그리고 부산대 의료진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수술부터 치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서울대병원 의료진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이제 증오하고 죽이는 이런 전쟁 같은 정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존중하고 그리고 공존하는 그런 정치로 복원되고 희망 있는 나라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다면 남은 제 목숨이 없어진들 뭐가 그리 아깝겠습니까?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앉아주세요. 그냥 주세요, 천천히. 빠지고 하자. 남는 거. 일단 놔둬. 일단 그대로 놔둬. 네, 이재명 대표가 마이크만 집어넣어. 회원 메시지 얘기를 하고 차에 타르고 취재진의 질문 없이 답변 없이 바로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이재명 대표가 처음에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좀 목소리 가다듬는 모습을 보였고요. 좀 논란이 있었죠. 서울대 소방 그리고 서울대 병원 그리고 부산대 병원에 감사 인사 전했고 남은 생은 국민을 위해 살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죽음의 정치 종식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냈는데 자 장가 기자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말을 좀 이재명 대표의 언급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한 3가지로 지금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 국민 여러분께서 자신을 살려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국민에 대한 뭐 감사 이런 언급을 한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오늘 이재명 대표가 2번 강조한 말이 아까 있었는데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증오의 정치 그리고 대결의 정치를 끝내고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는 제대로 된 정치로 복원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면서 상대를 죽여 없애야 하는 이 전쟁 같은 정치를 종식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2번이나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자신부터 노력을 하겠다. 자신을 성찰하고 이런 자신부터 먼저 노력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산 시민 그리고 의료진에게도 감사 인사를 잊지 않았는데요. 각별히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생사가 갈리는 위급한 상황에서 적절하고 신속한 응급 조치로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부산 소방, 경찰 그리고 부산대 의료진에게까지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요. 마지막으로 서울대병원 의료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네. 김상희 부대변인, 네. 일단은 말씀 아까 저희가 한번 예상을 해보고 네, 기대하는 예상한 메시지 대로 있었는데 거의 네, 거의 다 나왔습니다. 어떻게 좀 다 꽤 길었습니다. 제가 예상한 대로 나와서 좀 아쉽죠. 예. 여기에서 저부터 노력 이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발 더 나왔다면 조금 더 이제 감동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잘 짚으셨고요. 노력하겠다고 하니까 앞으로의 어떤 노력이 있을지 좀 기대를 해본다 이런 선에서 논평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재명 당대표는 피해자거든요. 그래서 저의 요구나 희망이 좀 뭐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수준을 너무 높여서 한 걸 수도 있거든요. 첫날이라 경황이 없을 수도 예, 있고요.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좀 기대해보고 기다려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원장님 일단 뭐 피해자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볼 때도 뭐 크게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의례적인 이제 인사말을 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저 이상 더 이야기할 거리도 사실 별로 없어요. 오늘로서는요? 그러니까, 예, 오늘로서는 그냥 본인의 건강 상태, 주위의 고마움 그리고 이제 본인이 피해자로서 이런 이제 테러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취지 요 정도로 제가 요약해 볼 수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후유증이 좀 없도록 그 사후적으로도 좀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뭐 왼쪽 그 수술 부위에 좀 뭐 봉합을 하는 흔적이 보였고 목소리 잘 안 나오는데 회복에 좀 전념을 일단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장관 기자 일단 뭐 저희가 하려던 얘기 한 번 더 해볼까요? 이 대표가 사실상 당무에 복귀했다는 얘기 흘러나왔었는데 한번 그 얘기 한번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죠. 네,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 친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이요. 이재명 대표와 문자 메시지를 나누는 모습이 기자에게 포착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징계 수위를 놓고 둘이 대화를 하는 건데요. 예. 지금 화면에 보시듯이 현근택은 어느 정도로 할까요? 라고 이재명 대표가 질문을 하고요. 그리고 정성호 의원이 당직 자격 정지는 돼야 하지 않을까 공관이 컷오프 대상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너무 심한 것 아닐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성호 의원이 그러면 엄중 경고, 큰 의미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최근 성희롱 의혹이 불거진 인물인데요. 윤영찬 의원의 지역구죠. 성남 중원에 출마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어찌됐든 어제 이 같은 대화가 오고 난 이후에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언급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을 말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이재명 당대표는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성희롱 문제와 관련해서 윤리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지금 뭐 현근택 부원장 건은 뭐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고 또 사실관계가 또 밝혀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판단하에서 대표께서 직접 연락을 오신 건가요? 이재명 대표의 뜻입니다. 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06년인가요? 피습당하고 나서 첫 회복하고 첫 메시지가 대전은요였는데 하필 이재명 대표의 첫 어떤 메시지 성격이 현근택 이분 언급이어서 현근택은요 이렇게 좀 한간에서는 얘기들을 공교롭게도 하는 상황이었는데
김진희 변호사님, 일단은 이 논란이 좀 커지는데 이 현근택 부원장 이게 어떤 얘기하길래 이 성희롱 얘기가 이 발단이 됐던 건가요? 네, 일단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현 부원장이 그 지역의 정치위원인 그 A 씨의 여성 비서한테 성희롱적 발언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타나면서 이제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제 지난해 12월 29일에 이제 발생을 한 건데요.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한 술집에서 열린 시민단체 송년회에서 이 A 씨의 수행비서 여성 B 씨에게 갑자기 이 현 부원장이 돌연 너네 부부냐 이런 말을 이제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B 씨가 변호사님 누구랑 누구가 부부예요? 라고 다시 이제 물었는데 이에 대해서 현 부원장이 A하고 너하고 부부냐? 너네는 감기도 같이 걸렸지 않냐? 라고 하면서 이제 크게 웃었다고 하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B 씨가 말이 지나치다 좀 삼가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라고 합니다. 이제 한편 이렇게 사건이 일어난 그 다음 날에 이 현 부원장은 이 B 씨한테 전화를 10여 통가량 했고 그리고 또 죄송하다라는 문자를 남겼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현 부원장은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은 A 씨가 B 씨한테 사과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문자를 보낸 것이고 본인은 당시에 술을 마셔서 기억이 없지만 그런 표현을 이제 하지 않고 그냥 사과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그대로 따랐다라고 하면서 문자를 보낸 경위를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현 부원장은 기회가 된다면 직접 뵙고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다만 현장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부부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들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정근택 부원장이 사실 이 대표 대선 때 대변인 맡았을 만큼 좀 측근으로 좀 꼽히고 친명 인사로 꼽히는데 어쨌든 이 대표가 당에 정근택 부원장한테 이제 윤리 감찰을 지시했으니까 상황이 좀 어떻게 돌아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공천 문제도 있을 텐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민주당 얘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가 기자, 조금 전에 민주당 혁신계죠. 비명계 혁신계라고 불리는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탈당 결국 선언했고 기자회견까지 했어요. 그렇습니다. 원칙과 상식 의원이 총 4명인데요. 네. 이 중에서 이원욱, 김종민, 그리고 조응천 의원만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윤영찬 의원은 탈당하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우선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우리는 오늘 민주당을 떠나 더 큰 민심의 바다에 몸을 던집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겠다고 결심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양심 때문입니다. 이 비정상 정치에 숨죽이며 그냥 끌려가는 건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독선과 독주, 무능과 무책임을 심판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재명 체제로는 윤 정권을 심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미동도 없습니다. 그냥 이재명 중심의 단결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득권 정치에 책임이 없어서 나서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라도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윤영찬 의원은 유일하게 갑자기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탈당을 갑자기 안 했어요. 자유하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렇습니다. 윤영찬 의원은요. 민주당을 버리기에는 김대중, 노무현의 흔적이 너무 귀하다면서 이 탈당한 새 의원에 대해서 성공하시길 바랍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실요. 아침 일찍 이원욱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이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4명이 다 탈당을 한다고 이원욱 의원이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자회견이 있고 나서 왜 이렇게 말이 다르냐 기자들이 질문을 했더니 이원욱 의원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 한 후에 윤영찬 의원이 나간다고 공식적으로 전해 듣게 됐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또 김종민 의원도 이런저런 추측하지 말고 윤영찬 의원에게 직접 물어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네. 원칙과 상식 의원들 탈당편 들어봤는데 이 얘기하기 전에 사실 윤영찬 의원이 갑자기 잔류한 배경이 좀 궁금해서 이 얘기 한번 먼저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김상일 부대변인, 네. 일단은 이 갑자기 잔류한 이유, 이 현근택 부원장 방금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성희롱 관련해서 이 연관시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남 중원에 둘 다 출마를 예정돼 있습니다. 윤영찬 의원은 현재 지역구 의원이고요. 성남 중원. 현근택 부원장은 사실 거기 출마 예정으로 자객 출마라는 별 얘기도 나왔었는데 이렇게 좀 연관이 있어서 두 개를 같이
떨어뜨려놓고는 얘기가 안 될 것 같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윤영찬 의원한테는 굉장히 저는 곤혹스러울 거라고 봐요. 예. 결국은 그렇게 보면 윤영찬 의원은 공천을 위해서 그동안 이런 언행들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 뭐 그거는 오비 일학이다라고 좀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떤 다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동안의 진정성을 좀 인정해주고 싶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듣기로는 이제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는 문재인 청와대에서 함께한 사람들이 국회에 많이 들어와 있고 예. 외부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일종의 자장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게 임종석 비서실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과 청와대에서 같이 했던 사람들이 남아서도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으니 좀 뭐 나를 믿고,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 나를 믿고 좀 남아서 좀 같이 해보자, 뭐 이런 설득 작업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마지막까지 설득할 수도 있다. 네, 설득 작업이 있었던 것 같고,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는 임종석 그 비서실장 시절에 굉장히 같이 많은 그 정치적 계획들을 했던 사람으로서 그런 얘기를 듣고 거기에 좀 많이 흔들린 것 같다. 근데 거기에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역 상황도 조금 나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현근택 그 전이 아니잖아요. 부원장의 네. 상황이 좀 안 좋아진 거니까 뭐 그런 것도 일부 작용한 것 같은데, 저는 주 이유는 임종석 전 실장의 설득, 이게 가장 설득 작업. 주요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원단장님, 일단은 어떻게 보십니까? 원직과 상식 의원들 탈당 변, 한번 전체도 한번 바라볼까요? 사실은 뭐 전반적으로 원칙과 상식 이분들이 탈당할 거라고는 여의도 판에서는 다 예측은 하고 있었습니다. 예. 어차피 뭐 가야 될 길이고 그거는 정해진 건데, 근데 시점이 언제냐 그것만 이제 남아 있었던 거고요. 지금 그 각 신당이 이제 스타트를 다 끊지 않았습니까? 이낙연 신당, 이준석 신당 이런 신당들이 스타트를 까는 상태에서 너무 이렇게 늦게 탈당해가지고 조인을 하는 거, 참여하는 것도 그것도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90일쯤 남겨놓은 지금 시점에서 탈당이 될 거라는 것도 사실은 예상 범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 사퇴 요구했지만 그 이재명 대표 사퇴 안 할 것도 다 예측돼 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네. 뭐 특별한 이슈는 없는데 윤영찬 의원이 잔류한 게 사실은 그거는 예상이에요. 다 탈당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귀퉁이가 떨어져 나가는 거는 모양새가 사실은 좋지는 않아요. 4명이 계속 이제 하나의 팀으로서 움직였으면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 현근택 변호사의 이런 사건들이 터지면서 저는 뭐 누가 보더라도 그게 연관이 있다라고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따로 놓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좀 정무적이지 못한 사고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그런데 과연 이제 윤영찬 의원이 그런 식으로 조금 뭐 본인은 어떤 명분을 따라가는 것처럼 설명을 했지만 이런 지독히 실리적인 판단이 과연 그분에 대한 진짜 실익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네. 어쨌든 예. 좀 전에 이제 주시죠. 뭐 이렇게 원칙과 상식이 기존에 나와 있는 정치 세력에 뭐 조인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현역 의원들이에요. 그리고 현역 의원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다음 재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이재명 당대표에게 조금만 협조를 하면 오히려 공천을 약속받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걸 안 하고 끝까지 자기들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가서 기존에 있는 세력에 조인한다라는 어떤 구도로 이걸 바라보는 거는 좀 과한 표현이다. 본인들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고, 그 가치와 맞는 사람들과 협력과 연대를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세력, 권력, 이권 이거를 더 갖기 위한 어떤 모습으로 정치를 하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의 탈당 기자회견문을 봐도 결국은 줄을 이루는 것은 그런 내용입니다. 정치의 변화, 정치를 추구하는 가치, 그다음에 원칙 이런 걸 얘기했고요. 예. 우려스러운 거는 지금 뭐 단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이 국민의 눈에 잘 비춰져야 되는데, 앞으로 행보에 있어서 기득권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기득권 내지는 주도권을 쥐고 가려는 사람들이 발생하면 그 진정성은 굉장히 많이 폄훼될 수 있다.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신경 써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내일 탈당 선언하겠다고 하죠. 원장님, 일단 이 전 대표가 민주당 탈당 의원들하고도 손을 잡을 거다 이런 예상이 좀 지배적입니다. 그렇게 뭐 많이 있을 거라 보십니까? 저는 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3지대지 않습니까? 제3지대를 일단 나갔다는 거는 민주당 세력과 분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분열된 상태에서 당연히 뭐 그 해당 지역에도 국민의힘이 공천을 할 텐데 후보를 분열된 상태로 싸우는 게 굉장히 좀 쉽지 않고 어려운 상황이 전개가 돼요. 그런데 제3지대까지 분열을 해버리면 분열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저는 그렇게 전개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리적으로. 그리고 물론 그 과정에서 각자가 이제 명분을 축적하는 과정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과 상식은 원칙과 상식대로 아니면 뭐 이낙연 신당은 이낙연 신당대로 그 문분의 다툼 속에서 서로 뭐 아기다툼하는 게 보일지 아니면 진짜 명분 정책 경쟁을 하는 게 보일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거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거고 결국 이제 당선을 향한 그런 실리적인 차원에서는 제3지대 뭐 이런 분들 다 하나의 통으로 합류를 해야 그 국민의힘의 후보를 상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당 의원 얘기 한번 들어봤고요. 또 다른 여당 의원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저희가 한번 목소리 준비했는데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목소리인데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좀 흥미롭습니다. 만약에 이낙연 전 대표에다가 4명의 현직 의원까지 탈당을 한다면 민주당이 좀 긴장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어요. 뭐 오늘 아침에 저희가 여기 방송에 나오기 전에 제가 그 목욕탕에서 만났더니 벌써 이제 내일 의원들 간의 정보 공유의 장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이제 내일 아마 탈당을 한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는데요. 비명계로 분류되고 있는 이분들은 이제 대체로 보시면 지난 저기 체포영장 때 사실상 이제 찬성 입장을 보이셨던 분들. 이낙연 대표와 원칙과 상식에 합류해가지고 일정 규모가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그 세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상범 의원 얘기는 목욕탕에서 목욕탕에서 같은 야당 의원들 얘기를 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 민주당이 긴장해야 된다 이런 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보면은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준석은 소분열이어도 이낙연은 대선 주자급이라서 이 대분열이 될 수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공감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그렇진 않은 게 기본적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다 긴장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번 총선은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좋은 구도를 가지고 치르는 총선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그 프레임을 넘어설 수 있는 무언가가 나오지 않는 한 아까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차별화나 수직적 당정관계 해소 뭐 이런 게 나오기 전에는 그 구도를 깨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도 상당히 저는 긴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원칙과 상식, 이낙연 신당, 이준석 신당 이게 좀 결이 다 달라요. 조금씩. 근데 목표가 지금 하나입니다. 근데 결이 다른 게 어떻게 다르냐면 이준석 신당은 보수의 진정한 보수가 누군지를 한번 중원에서 다퉈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민주당에 있는 분들은 그거보다는 보수의 가치를 가지고 중원 싸움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양당 기득권이라는 것이 국민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그 부분을 이제는 역할을 해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의 어떤 질적 성장, 다당제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선택지를 주고 그다음에 양당의 어떤 기득권만을 그 진영만을 위하는 정치를 조금 완화시키고 할 수 있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게 시대 정신이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원칙과 상식과 이낙연 이 두 신당은 좀 주장하는 바가 굉장히 비슷해서 결과적으로는 합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준석 신당 같은 경우는 같은 얘기를 하면서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이 합쳐지려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느냐가 큰 관건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합쳐져서 큰 가치, 지금의 어떤 시대 정신으로 보여줄 수 있는 민주주의의 성숙, 그다음에 국민에게 다양한 선택지의 제공, 그리고 이
양당 대결 증오 혐오 정치의 종식 이거가 된다면 네. 양당 모두가 저는 긴장을 해야 된다 이런 네.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이들의 앞으로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연대를 할 것이냐, 연대 방법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 지켜보도록. 지금 이 시간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민생토론회로 주제는 국민이 바라는 주택입니다. 주택하면 사실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일 텐데 참석자들을 보면요, 윤 대통령을 비롯해서 뭐 노후 계획도시 주민, 여러 주민하고 신혼부부, 그리고 주택업계 관계자들, 그리고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국토부 간사, 국무총리 등 뭐 민당정이 모두 함께하고 있는데, 자, 현장에서 지금 어떤 얘기가 오가고 있는지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전국의 수많은 노후 주택들이 재건축 재개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또 재개발을 막았는데 그렇게 되니까 공급이 부족해가지고 집값이 더 오르는 그런 모순된 현상이 빚어졌고 많이 우리가 느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걸 안 고친 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우리 정부는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습니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 규제도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자가 살든지 아니면 남의 집에 임대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집을 소유해서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 피해를 서민들이 다 입게 됐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중과세를 철폐해서 서민들이 또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생생한 목소리를 즉각 정책에 반영해서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이브픽입니다. 지난 1일 새해 첫날부터 일본 이시카와현엔 규모 7.6의 강진이 덮쳤는데요. 이날의 상황을 두고 하늘이 도왔다고 할 법한 영상이 공개돼 화제입니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1분 1초가 급한 재난 상황에 한가로이 산책 중인 한 할머니. 차량으로 대피하던 운전자가 할머니를 지나쳐 가다가 다시 돌아와 할머니를 태우고 출발하는데요. 무슨 일이냐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할머니. 아마 지진이 난 사실을 몰랐던 듯 싶죠. 그리고 이때 엄청난 속도로 쓰나미가 마을을 덮칩니다. 이는 정확히 운전자가 할머니를 태운 지 9초 뒤의 모습이었다고요. 정말 1, 2초만 늦었어도 목숨을 잃을 수 있었던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는데요. 천만다행으로 두 사람은 무사히 피신했습니다. 재난의 순간에도 나만 무사하면 된다는 마음이 아닌 함께 살고자 하는 의로운 마음이 쓰나미를 막는 방파제가 된 거 아닐까 싶네요. 앞으로 길거리에서 보신탕집을 찾아보기 어려우시겠습니다. 어제 개식용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인데요.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을 위해 증식할 수 없고요. 이를 어길 시 처벌받게 됩니다. 3년이나 유예기간 동안 가게 문을 닫아야만 하는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생존권을 박탈당했다며 반발을 쏟아냈는데요. 대한육견협회는 마리당 200만 원의 보상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정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 갈등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듯합니다. 반면 동물보호단체는 새 역사의 장이 될 거라며 일제히 환영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개 식용 금지를 계기로 동물학대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에겐 절망을, 누군가에겐 희망을 가져다준 개 식용 금지법. 30년 넘는 논쟁은 막을 내렸지만요. 관련 업주들과 정부 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당분간 사회적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라이브픽이었습니다.